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오셨네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새롭게 시작되고 지금 우리 인이가 대한민국에 없는 뭐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야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그리고 마차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푸른나입니다. 자,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뭔가 좀 한번 집안이 좀 텅 비어있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표지 모델로 들어간다는 새날 달력. 평화원년 2019 달력. 네. 지금 이제 사전 주문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를 해주시는데 이게 재미있게도 이렇게 새날 달력 컨셉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오해?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사진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막 5장씩, 10장씩 사진을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데 한 사람당 하나의 사진과 메시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한 부 구입할 때마다 사진과 메시지를 하나씩 넣으면 돈 많은 사람이 다 도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한 사람당 하나의 사진과 메시지를 그렇죠. 넣는 걸 그 정책으로 고수하고 있는데 이니시계 같은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진도 넣어주세요, 저 사진도 넣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다량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좀 뭐 사진을 받아보는 저야 재밌으니까 재밌지만 아니, 재밌으니까 그냥 예. 재미만 느끼고 마시면 돼요. 예. 근데 그분들 보내시는 분들은 그 사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실감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진에는 이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이 사진에는 이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이 사진은 뭐 몇 월 며칠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완벽하게 오해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새날의 이정도 비서관. 야수님이었습니다. 아, 예. 새날 달력 많은 분들 관심 바라고요. 이게 사진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예. 예를 들면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한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빨리 넣으시려면 빨리 접수하시는 게 예. 좋다. 달력에다가 무한정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새날 달력 링크는 팟빵 생활나라든가 공지사항란에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떡하니. 일단 그런 공지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상품 드리는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실은요, 이 추석 즈음에서 광고들이 한 4-5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출연료 다 못 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온 광고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할 광고는요, 멀티탭인데요. 멀티탭? 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기 코드 꽂는 거, 여러 개 있는 거. 군형이 여러 개 있는. 그 중에 네모탭, 세모 네모할 때 네모입니다. 네모탭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포털에서 네모탭 검색하시거나, 일단 두 분 다 가보셨죠?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구나 보는 순간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겁니다. 우와, 예쁘다. 아,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 동네 생활마트 같은 데 가서 멀티탭을 구입하면 되게 거기서 거기인 디자인들. 예. 어디 내놓기 참 부끄러운 디자인들이 많은데 왜 부끄럽냐면 먼지가 많이 끼고 날마다 청소가 안 돼서 오히려. 근데 네모탭은 밖으로 내놓고 싶은 그런 정도 디자인에다가 근데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 5개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새로운 계정을 하나 팠어요. 누군가의 잘못된 신고로 지금 광고를 못 넣고 있는 기존 채널을 뭐 없앤다 이런 건 아니고 그게 풀릴 때까지라도 지금 현재 제목은 날아든다 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을 영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 귀여운 착각 이런 거죠. 네, 조만간 공식 새가 날아든다 채널 2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니까요. 저희 불찰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주소,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주소도 그 링크 주소를 퀴즈 제목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멀티탭을 드리는 이벤트에 팟빵 새가 날아든다 전체 댓글. 지금 여러분들이 좀 팟빵의 어떤 구조상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진 올리는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전체 댓글란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메일 주소만 써주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우리 담당자가 동시에 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정답으로 새롭게 생긴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채널에 주소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빨리 보내주신 5분께 이 네모탭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디자인을 일단 보면 기가 막히다. 이런 디자인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일단 다 뚜껑이 있다. 그 개별된 뚜껑이 있는 제품은 이전에도 있긴 있긴 했었지만 했어요. 그 보통 요즘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요, 멀티탭 위에 다시 한번 뚜껑으로 덮어주는 작업을 또 하거든요. 이게 밖으로 보여지지도 않게 깔끔한 면도 있지만 먼지가 들어가지 않은 용도로 다시 한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방지하면서 디자인으로 승화시켜서 훨씬 예쁘게 인테리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거 인테리어로 쓸 수 있는 멀티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들이 정말 다양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달라고. 오, 거의 애플급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일단 멀티탭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이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에어컨은 멀티탭으로 쓰지 말랍니다. 들어가는 전기가 양이 많은데 단독 코드에 꽂으시는 게 좋은데요. 멀티탭 때문에 화재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이런 전선 쪽에 미국 인증받는 회사에 다녔었잖아요. 아, 그랬었군요. 전문가.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는 제일 먼저 딱 뜯어봤을 때 이 전선이 어떤 규격을 받았는지를 봤어요. 와,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게 보면은 난연 1등급을 받은 제품인데 이 1등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원료를 당연히 썼겠죠. 이게 가장 최상의 등급이고, 이 원료는 V0 등급을 받아야지만 가장 최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선 자체를. 근데 이 제품을 그냥 평소 마트에서 파는 제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토치에 불로 지져봤을 때 30초 이내에 소화가 되고, 탈지면을 붙였을 때 발화가 안 되면은 V0 등급, 그러니까 특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네모탭은 딱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마트에서 파는 제품하고는 이 불연성에 대해서 완전히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연이 아니라 완전히 안 타는 불연이라는 뜻이에요? 멀티탭에서 불이 나는 두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하나는 과부하로.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이제 기능들은 다 중간에 과부하 걸리면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제품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뭐 개별 스위치 있는 건 고급 멀티탭에는 거의 대부분 있는 기능이고, 그 과부하로 생기는 화재,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석탱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먼지가 쌓여요. 거기서 이제 스파크 한번 튀면 그것이 그 먼지에 불이 붙어서 불나는 경우를 가끔씩 TV 뉴스 같은 데 보여주거든요. 그 자체는 완벽하게 방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말한 과부하로 인해서 이제 그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에 탈 수 있잖아요. 그게 난연 1등급 원료, 아까 말한 마차님의 그런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엄청 많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에는 아예 전체에 뚜껑을 씌우는 저런 디자인도 있고요. 또 USB만 꽂는 코드도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USB 아답터가 필요 없이 바로 꽂으면은 핸드폰 충전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배려가 되어 있냐면은 그 포장을 뜯어보면 각 코드별로 막 얽혀 있으면 이게 어느 전선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안내해주는 스티커 같은 것들이 다 내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썼죠. 멀티탭의 엄청난 진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존하는 멀티탭 중에 가장 진화한 그런 멀티탭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테스트할 때 보면요, 미국으로 나가는 제품에 대한 이런 전선에 대한 그 등급은 굉장히 꼼꼼하게 매겨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바로 미국으로 수출을 해도 손상이 없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해도 손색이 없는. 네, 손색이 없는. 손상은 뭔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미국에 바로 수출을 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에요. 야, 역시 뭔가 전문가의 논평이 어떤 코멘트가 있으니까 다른 느낌이네요. 하얀 작업복하고 안전모 써야 될 것 같잖아요. 흰 가운하고 이렇게. 구글에 뒤져보시면 저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근데 남자들은 이런 욕심 되게 많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멀티탭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뭐 용량도 많고 디자인도 수려하고 그러면 바꾸고 싶죠. 그리고 이렇게 기다란 멀티탭을 책상 위에 놓고 거기 가지런하게 이게 코드가 딱 꽂혀 있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죠.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라서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딱 처음 받아봤을 때 그냥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세상에 이런 멀티탭이. 저는 푸나님 책상 위에 멀티탭이 새로운 게 있길래 이 양반 멀티탭 또 샀네. 다이소 갔다 왔나? 네, 이런 획기적인 제품인 줄은 몰랐네요. 이것들아, 다이소는 이거 안 팔아요. 다이소는 5,000원 이상 물건 팔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직접 보시면은요, 욕심나요. 진짜 욕심나요. 내가 이분들 사전 미팅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굳이 와서 보여주시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광고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 공짜로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모탭을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모탭.com 들어가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네모탭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화 주문은 070-4212-7840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제대로만 홍보되면 기존 멀티탭 시장에서는 왕좌를 차지할 수 있겠다 정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 흔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아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일단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링크는 팟빵 세가 나라든다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5분께 무작위,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송하시는 무작위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팟빵 세가 나라든다 전체 댓글란에다가 본인의 이메일 주소만 써주시면 되고요. 물론 뭐 선플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나서 취합된 이메일을 한꺼번에 쏴드리면 정답으로 새가 날아든다 새롭게 만든 그 유튜브 채널의 주소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부선 씨가 공지영 씨와의 통화 등을 통해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에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다. 뭐 이제 이재명 도지사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뭐 가보라고 권하고 싶진 않은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거의 저런 수준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제목 세게 다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재명 지사 도지사직 일라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에피소드를 쏟아내고 있던데 어쨌건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신체 검증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너무 얼토당토 없어가지고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신체 검증을 스스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좋다. 그러면은 우리 측 변호인도 입회하게 해달라. 그럼 말이야 빵구야. 아니 경찰이 제3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면 이재명 지사가 응하겠다는 건데 김부선 측의 변호인도 입회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경찰에 맡기면 되잖아요. 검증 방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검증을 받겠다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이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강용석이 한 깊이 더 들어가서 나도 들어가서 보겠다는 건데 그런 악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일단 우리가 먼저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점이라고 하는 것을 스모킹 건처럼 네. 던져놓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없앴네. 그렇죠. 이런 용도로 써먹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신체 검증하겠다로 저는 어쩌면 게임은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건은 변호사가 김부선의 변호사인 강용석이 이겨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에요.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점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점을 없앴네라고 갈 수밖에 없는 뻔히 보이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증한다고 이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검증하겠다. 이걸로 종지부를 찍겠다. 예. 전문가들은요.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그걸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굳이 말하자면. 김부선 씨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 크기라면 어떤 방식으로 없앴더라도 전문가가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되죠. 화상의 흔적이.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사실 말하는 입장에서 좀 치욕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프레임이 내려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경찰한테 공을 던진 거예요. 어차피 고소고발 사건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검증해달라라고 던졌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사실 그렇게 던지기 힘들다는 거죠. 왜 던지기 힘드냐면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신체를 검증한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은밀한 부위를. 등도 아니고 허벅지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그걸 실제로 검증하겠다라고 던졌을 때는 막상 진짜로 경찰이나 검찰이 검증합시다 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지 않습니까? 버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먼저 검증하겠다고 던졌다는 것은 검증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서 밝혔던 몇 가지 문구들 중에 언론에서는 신체 검증을 받겠다라는 것만 어떻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앞에 수치와 모욕감은 나의 몫으로 견디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사실 신체 특징에 대한 논란 중에서는 이 문구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가 나눴던 그 대화 때문에 한 사람의 공직자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 명예훼손을 넘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 수치와 모욕감을 대중에게 그냥 까발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수치와 모욕감은 나의 몫으로 안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점에서 그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신체 검증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안 보이는 그런 그림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 신체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또 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재명 전지전능론. 이재명은 네. 뭐든지 다 조작할 수 있어. 네. 경찰도 매수하고 검찰도 매수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심지어 네티즌까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조직이고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그러면요.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는 그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럼 바로 들통이 나는 상황이에요. 전체 생명이 네. 끝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그런 식의 것들은 하기가 힘들고 왜 이번에 경기도의 유지들 무슨 단체장들 기관장들 모이는 그것도 사실상 안 나가겠다. 예. 그들- 기후회. 예. 거기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휘상에 딱 좋은 상황. 그래서 왜 저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전화 한 번 한 거를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도 그건 그렇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반론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도지사는 이제 신체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던졌고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지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쓰는 헤드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은 검증하자고 했는데 경찰은 안 한다고 했다. 이게 아니야. 당장 날짜를 특정해서 수사 단계에 있어가지고 예.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등등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 중에 신체를 검증해야 되는 단계가 오면 하는 거지. 일단 이재명 도지사는 신체 검증을 하겠다라고 던져놨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부를 수 있겠죠 정도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이거든요. 당장은 계획은 없다. 그러면 신체 검증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합시다라고 부릅니까? 경찰은 안 받아준대. 이렇게 이제 틀어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속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 이재명 지사도 소환할 계획은 없지만, 지금 당장 소환하지는 않을 테지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거기에 이재명 지사 부인까지 언제 소환할지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신체 특징과 관련된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촉발된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도정에 대한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죠. 김부선 씨가 처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떤 논란을 제기했던 그 자체가 이재명 지사 한 개인이 아니라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성남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어떤 논란을 제기한 거거든요. 의혹을 제기한 거고 지금 경기도지사가 된 이 시점에서는 1300만 경기도민을 상대로 굉장히 책임 있는 어떤 논란을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경찰은 이게 너무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김부선 씨가 아니면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이건 정말 사건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강간 사건, 폭력 사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혼인 빙자 간음이라든지 이런 그런 속임수가 사기 사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라는 그 법률 위반이라는 건으로 고발이 돼서 시작돼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부선 씨가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고 왔는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경찰은 왜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밋밋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의혹도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큰 사건임에도 지금 지자체장 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서도 경기도를 위해서라도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 통화 내용 중에서 그 전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들으면서? 아니요.
분명히 말을 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걸 농담이라고 들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취도 했을 거고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김부선 씨의 지금 법률 대리인으로 나와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크고 동그랗고 까만 점 논란이 김부선 씨가 농담 삼아 한 표현이었는데 공지영 씨가 이를 녹음하면서 그런 식으로 알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랄하네. 그러면 그 지가 왜 검증하자고 날 지랄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이재명 지사가 내가 신체 검사 받겠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와서 그게 농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특징을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강용석이 하는 말도. 아니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 이제 지가 뭐 재판 당하고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는 뭐 진행이 확 날아가 버렸나? 왜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사에 또 다른 신체 특징이 있다 이 주장을 다시 하고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거는 마치 모든 논란에서 이렇잖아요. 이게 아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어떤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변호사로서 한번 지금 삐끗한 거잖아요. 헛발질을 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농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게 보이는 본인을 너무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 같아요. 진짜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다급해지면은 진짜 좀 생각하는 보이는 게 달라지나 봐요. 지금 그 도도맘 관련 사무소 위조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선고기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없는 김부선 씨의 말 바꾸기. 사실은 말을 표현을 좋게 해준 거지 말 바꾸기는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짓말 해놓고 그걸 또 뒤집고 하는 과정에 이런 식이라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 모욕주기. 그러니까 진짜 이건 저는 사주를 내가 바꿀 수밖에 없어요. 구설에 올라서 이게 풀 수 없는 어떤 그 사주팔자 할 때 사주. 저는 뭐 사주에 뵙겠습니다 할 때 그 사주인 줄 알고 무슨 말인가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계속 끊임없는 어그로를 끌면서 괴롭히기. 사실 이게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점이 있었다고 쳐봐요. 진짜로 점이 있었다고 쳐봐. 그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 입을 어떻게 막으면서 어떤 병원에 가서 그걸 어떻게 지웁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태리 타올로 뽀덕뽀덕 묻지도. 그만. 이거 웃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배충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주를 내가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그냥 코가 꿰인 거야. 그러니까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검증을 그러면 하겠다라고 나서 봐야 지웠네. 또는 그건 장난이었어. 또 다른 특징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공격은 사실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재명 지사의 진짜 사주같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잔인한 방법입니다. 정말.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전해철 의원이 해경궁 김씨에 대한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거든요. 그 고발의 취지가 그 해경궁 김씨라고 알려져 있는 그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라는 그 의혹을 밝혀달라고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 이야기로는 이게 선거법 관련된 사건이어서 이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수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해철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고발을 취하함으로써 본인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수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라던가 내부 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인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기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조언을 많이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가운데 한겨레가 또 단독을 하나 냈어요. 정의를 위하여 해경 김씨가 2016년까지 이재명 지사의 원전 기사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대 후반에 이보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는 그 기억 씨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처음 당선된 그 시기에 2011년부터 2016년 4월에 그만두기 전까지의 운전기사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일은 그 다음에 개설됐다는 이 지사 팬카페 운영자였던 사람이 수사관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진술에 이렇게 나왔었다고 한겨레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겨레가 취재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로 밝혀냈는데 과연 경찰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믿을만한지 끝까지 의심스러운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재명 지사의 결국은 측근이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근데 이야기 핵심은 대선 후보의 부인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또 다른 방식의 또 어떤 물타기. 결국은 김혜경 씨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측근이었네 뭐 이런 상황으로 또 몰고 갈 수 있는 참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말 피로감 느낍니다. 해경공 김 씨가 썼던 일부 트윗들은 못 봐줄 정도의 내용 분명히 맞고요. 필연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굳이 드러났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때 어떤 전국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국가범법 같은 걸 걸어야 돼요. 어떤 사람 A를. 근데 그 사람 힘이 없어야 돼.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특정 계정들을 수사하려고 할 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 그 트위터의 아이디를 보고 똑같은 아이디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그거를 다 내주는 상황. 근데 이제 아이디를 조합하다 보면은 다음, 네이버, 트위터 뭐 이런 데가 다 똑같은 아이디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이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디를 보고 다음이나 네이버 계정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방식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08 언더바 HKKIM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아이디들이 지금 보니까 2013년에 이재명 도지사 팬카페죠. 예. 팬카페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트위터에서도 활동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재명 도지사의 굉장히 오래전에 팬클럽이긴 하지만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부인의 계정은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안티하는,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 입장에서 개경우 김씨 계정이 김혜경 여사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다. 차명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김혜경 여사가 운영하는 계정이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실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김혜경 여사는 아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썰에 의하면, 뭐 찌라시에 의하면 해경군 김 씨의 실제 주인, 실제 그 계정을 만들고 운영했던 사람이 특정돼서 그 사람이 인정했다고 진술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측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지난 휴일을 거치면서 한겨레 단독으로 이재명 지사 부인 거 아니다. 해경군 김 씨는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해경군 군은 언제 언급할래.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일단 트위터 같은 데서는 그거 확인 안 해줘요. 그렇죠. 정책이 그렇다고. 예. 어떻게 써먹을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독재국가 같으면은 자기네 나라의 언론 탄압 용도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절대 안 내주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이 아이디 조합에 있어서의 그 팬카페가 다음이었죠. 다음.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좀 드러나긴 했는데 해경우 김씨 관련해서는 누구를 특정한다 이런 걸 떠나서 난 이런 이야기는 해보고 싶어요. 어디 팬카페나 어디 팬그룹에나 좀 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대선 때 이재명 지사 좀 너무 나갔네. 좀 발언이 셌잖아요. 이게 너무했다. 뭐 이런 정도. 뭐 선거 때는 원래 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태도들인데 뭐 결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해경우 김씨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이재명 팬카페 사람이네.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막 비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비하하고 막 그랬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 중에.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안에는 저쪽 세력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그 김경수 지사 폭행했던 바로 그 사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중간에 난리를 치고 분탕을 치는 그런 인간들 유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팬카페에 가입한다는 게 팬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팬이기 때문에 팬카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팬카페 회원이었다고 해서 다 진짜 팬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게 팬카페 가입한 이후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내가 뭐 정당에 가입하고 탈당하고 하는 것처럼 뭐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팬카페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게 그 팬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전해철 의원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기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 계정이 김혜경 씨라는 확신은 없어요. 나온 증거도 없고 경찰 수사도 하기 전이고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해경군 김씨 사건이라고 하는데 논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개정의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였거든요. 그러면 정의를 위하여 논란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이름을 쓰면서 해경군. 네, 이건 2차 가해, 3차 가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썼다는 점에서도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상 경찰의 수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08_HK킴이라는 이 계정주가 단순히 트위터 회원 아이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외국 회사여서 확인할 수 없다. 이거를 떠나서 이 똑같은 아이디가 다음 카페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걸 경찰이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수사 능력상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잠깐 잘못된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관리하던,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 명의로 직접 운영하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관리하던 서버에 친구가 잘못 접속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그 서버에 접속하려면 다른 해외나 지방에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우회해서 접속해서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그랬는데 이게 거기가 이제 매출이 하도 잘 나오던 사이트여가지고 그 돈이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놀러 왔던 친구가 그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접속 주소를 기억해놨다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냥 제 컴퓨터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접속한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경찰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됐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잠깐 접속만 해도 바로 위치 파악하고 실제 나와가지고 체포해가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트위터 아이디가 HK킴이라고 지금 확인돼 있는데 그 똑같은 아이디가 다음 카페에서 활동했어. 그러면 다음 카페 다음은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서버 접속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반박듯이 합니다. 수시로. 우리나라 IT 회사들은 그냥 자회사처럼 무조건 다 줘요. 그러면 수사 협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미 전반적인, 그러니까 HK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확인한 상태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실력상.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찰서에 소환해가지고 정확하게 법적 능력이 있는 진술을 언제 받을 건지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은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그 사이버 수사 능력이 어마무시한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아직까지 모른다고 발뺌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구설에 오르는 거, 구설에 말리는 거, 사주팔자라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이를테면은 한참 SNS로 떴지만 SNS로 생긴 구설들이 사실 뭐 이런 논란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치인들의 태도 같은 건데 이 지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지자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계정과 꽁냥꽁냥 서로 이렇게 뭐 뭔가를 주고받는다. 이재명 지사는 그 사람 외에도 자기 좋아한다고 하면 다 댓글 달아주고 뭐 이렇게 RT해주고 그런 SNS 특히 트위터를 해왔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확 핀트가 어긋난 막 악플도 이런 악플이 없을 만큼 근데 그걸 다 뭐 검증해서 답을 달아주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RT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뜻을 공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공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김어준 등의 낙공수 멤버들을 막 비난하는 이런 RT도 막 열심히 하시던데 그러다 보면 맨날 이 사람 것만 RT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RT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계정만 쭉 파고 들어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 욕해, 전해철 의원 욕해, 문재인 대통령 욕해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그런 계정 막 RT 해주고 서로 놀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알고 보면 선거판이라는 게 그런 거고 지지자들이라는 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할 거 없이 좀 극화되어 있는 지지자들은 자기 당이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지가 치켜 세우고 싶은 사람만 치켜 세우려고 하지. 작전 세력이었다면 더 심했겠죠. 막 이간질하려고 분열시키려고 막 들어왔다면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켜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해철 의원이 이제 소취화했다는 부분은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분석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사실 이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사람 마음 속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전해철 의원 쪽에서는 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만시지탄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지방선거
본선 갈 후보가 뽑혔을 때 적극적으로 한 팀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 됐다면 아마 전해철 의원도 당이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벌어졌고 또 당대표 선거에 김진표 논란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 요구해서 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최근에 요구한 적 없다. 지방선거 때 또는 뭐 끝나고 요구한 적은 있었는데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소모적인 논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불씨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 마음을 적극적으로 선의로 해석을 하면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고소 취하를 하고 싶었겠지만 지지자들이 워낙 이렇게 그 이전부터 강력하게 고발, 고소 이걸 원하고 있어서 그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 이제 선출된 이후에 당 화합을 위해서 이제 장고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또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정의를 위하여 이 개정주가 누군지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첩보를 듣고 나서 고민을 시작해서 경찰이 밝히기 직전에 고소를 취한 게 타이밍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불필요한 고소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취하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좋았던 건 6.13 지방선거 끝나고 그냥 그 결과에 승복하면서 안 그래도 경선 끝난 이후에 선거 전에 6.13 선거 전에 고소 취하하면서 당의 당원으로서 이제 어떤 화합의 의미로 고소를 취하는 게 가장 좋았을 테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 이후에는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고에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취하했지만 그 타이밍이 또 오묘하다.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언이면 조언이랄까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요. 정치인들한테 이재명 지사 포함 세상 모든 일은 끝나고 났을 때 뒤끝이 깨끗해야 돼요. 박원순 시장은 안 그랬습니까? 대통령 경선할 때 안희정 지사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멋있는 어떤 예. 파이팅을 서로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쉬운 점들은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은 화해할 수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화해가 안 돼요. 온라인상에서 어마무시하게 싸웠기 때문에 저 개 쓰레기 양아치 새끼 누구누구 지지자 누구누구 지지자 이렇게 감정을 얽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대세론 후보였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까지 생각을 하는 정도의 선거 전략 원래 인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 지사나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 등을 심각하게 비난하거나 그런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발주자이거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그쪽 입장에서는 센 발언 하다 보면 그게 지지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 간에 벌어진 어떤 간극 이런 것들은 치유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 앙금 남은 것들이 지금도 보세요. 뭐 트위터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그런 논란들이 사실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뭔가를 이렇게 다시 그 봉합해서 하나의 민주당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거 때는 선거라고 하는 뽕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뽕에 취해도 막말이나 나중에 두고두고 회의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위대한 거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뽕에 취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그 허무함,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걸 하고 있지 하는 과몰입 상태를 스스로 네. 경험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중에 일부라도 의도적으로 이쪽 갈라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다는 건 그런 식의 온라인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당사자인 후보라고 해도 저 후보를 공격해 주니까 좋네? 해경군 씨 같은 계정이 문재인, 노무현, 뭐 전해철 이런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세월호 유가족도 막 비하하고 근데 세월호 유가족 비하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쪽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당신도 세월호 유가족 좀 대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SNS는 너무 과하면요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말도 좀 섞어주고 알트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픽사리가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통도 과하면 독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의 지지자, 정당의 지지자로서 개인적 종교의 경험 때문이라도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소극적으로 합니다. 제가 성당 다닐 때 가톨릭은 하느님, 예수님, 성령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는 신부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 사이에서 뭐 묵주를 새로 사면 그 축성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어느 신부님이 영빨이 좋다. 이게 사실 교리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냥 신부님은 신의 대리자로서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 그 신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자들 사이에서는 영빨은 저 신부님이 짱이고 저 신부님이 없으면 저 신부님한테 받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일종의 팬클럽처럼. 그래서 그 신부님을 대하는 게 그 어떤 예수님 영접하듯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종교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어떤 패턴을 가져간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인물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거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어떤 훌륭한 인권 변호사로서 존경하는 것과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추진했던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면 저는 무조건 지지할 겁니다. 그게 문재인이든 아니든 그 제3의 다른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을 지지하는 거지. 저는 인간적으로 그 품성과 살아온 삶을 존경하는 거고 정치인으로서는 끝까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무조건 다 맡기고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썩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을 신처럼 받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과도해지면 제가 성당에서 발견했던 그 구절이 있잖아요. 신부님을 예수처럼 받드는. 그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그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나의 적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내 생활까지 망가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해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치인 팬클럽 그런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SNS까지 발전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 정도는 인터넷 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최초의 인터넷 팬덤 기반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런 태도 있잖아. 아이돌 팬클럽도 안 하는 쟤들. 네가 누구누구를 알아? 저 특정 정치인 팬 입장에서 모르면 배타적으로 보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도지사 같은 팬클럽이 있다고 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해야죠. 근데 같은 그 진영 내에서 니들은 뭐 문재인 지지 안 했잖아. 사실과도 달라. 새날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제가 항상 방송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목표는 정권 교체였다. 정권 교체 기반이 아니고 우리가 한 5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으면 방송이 유지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 초창기 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한 방송이다 하면 확장성 생기겠습니까? 목표가 정권 교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난 문재인 팬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니들은 문재인한테 비판적이야? 그렇지 않다고. 일부의 패널의 목소리에는 그런 게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가 가장 선두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그 기반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든 또 박원순 시장 팬들이건 간에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니들은 누구누구 팬도 아니고 니가 그 과거사를 알아? 어마어마한 인연 같은 거 같이 사진 찍은 거 내놓으면서 우리는 순혈주의 누구누구의 순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게 가장 나쁜 방식의 팬클럽들이에요. 정말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문재인 내 거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하는 건 괜찮아.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만큼 좋아해. 이재명 도지사를 이만큼 좋아해. 그러면서 누군가가 잘 모르면 다독다독 가르쳐주면 되고 좀 틀린 소리를 하면 아이 개새끼야 이게 아니라 그건 틀리신 것 같은데 이건 이렇다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감복한다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팬들이 싫어서 그 사람 누군가가 꼴보기 싫다고 말하는 거 말고 예. 팬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 그게 돼야죠. 플러스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논란들이 지금 팟캐스트에서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른들이 BTS 팬클럽들한테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보는데. 아이유 팬들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게 갈라치기를 계속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지지자들을 계속 패면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을 오르게 해주라고 하는 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박영선 의원님 가끔씩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예.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의원님 픽살이 내지 마시고 그 좋은 언어와 머리로 문재인 대통령님 성공하게 도와주세요예요. 속마음은 그렇다고 비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있네. 배타적인 관점으로는 정부 성공시키기 힘들어요. 그런 관점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된 논란들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한번 꼴보기 싫은 놈으로 낙인 찍히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깔릴 용도인데 이게 되게 약간 좀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형님 입원 논란, 예. 이번에 그 압수수색 당한 거, 그 다음에 형수에 대한 욕 논란, 그게 이제 찢이라고 하는 예. 용어를 쓰게 된 대표적인 이유고, 김부선 논란, 해경궁 뭐 관련한 정의를 위하여 논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지금 지방 광역 단체장들 중에 또 이슈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네. 어떤 개발된 정책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재명 도지사가 잘 풀어야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앞으로 이제 대선 시기가 쭉 다가오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근데 어떤 시점에 또 대선 주자로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또 그렇죠. 격렬히 치고받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한 분열이 되면요. 나중에 정권을 연장하지 못하는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뭐 이재명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 누구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극렬하게 갈라지는 저는 그 지점이 가장 불안하거든요. 내가 하나만 제안 하나 할까 싶은 게 예를 들면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각종 대선 주자들을 통틀어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권유를 할까요? 뭐냐면 최소한 진영 내에서 다른 팟캐스트를 비난하지는 말자. 틈새 시장으로서 어떤 팟캐스트를 까고 어떤 출연자들을 까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마케팅일 뿐이에요. 어떤 진정성도 없어.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같은 진영에 있는데 이 사람도 문재인 지지자고 이쪽도 문재인 지지자야. 근데 무슨 시너지가 나겠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팟캐스트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파일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이에요.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소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로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소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소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세월 지나가고 아프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내 바람은 그것뿐이었어. 삶에 지쳐 내가 필요하면 답을 넣어놔. 변치 않고 언제나 여기에 있을게.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좋았던 추억이 내게 남아있는데 내 하나 변해버린 당신의 그 모습 난 괜찮아요. 당신만 행복할 수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지도 못 가서 발병한다. 오늘도 생각하지. 아직도 술을 많이 먹는지. 아픈 곳이 없는지. 그 사람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슬프지 만났다 연락해놓고 난 내 그리움은 여전한데 내 앞에서 행복해 하던 내 모습 그런 속에 아직도 아련해. 리라가 라디오 아리랑고 괴로워 뭐가 안다. 한 발짝 늦은 뉴스.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라 더군다나 우리 쪽에 우리 방송에 지금 원전 전문가 계시잖아요. 어떤 마차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어니스트 머니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산자부 장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두 번의 대표적 비핵화 과정에 모두 관여한 사람이에요. 2015년 이란 핵합의, 그리고 1990년대 옛 소련 지역의 핵무기 제거, 두 가지 비핵화 과정의 주역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말,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단 초청으로 내한해서 한 말이 그겁니다. 한국이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을 원전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뭐. 그러니까 이분이 핵물리 학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 정치적인 경험까지 어떤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대장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력을 보니까 이게 무기용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발전용 핵 연료는 그 농도가 한 3%에서 5%거든요. 우라늄 235라는 자연 상태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0.7%에서 0.8% 정도예요. 그거를 경수로의 경우에 한 3에서 5% 정도로 농축시켜가지고 연료로 쓰거든요. 근데 무기용으로 농축한 우라늄은 그러니까 플루토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드는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가 있고 우라늄 235를 농축시켜가지고 한 50%에서 90% 농도로 농축시켜가지고 그걸 분열시켜가지고 핵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우라늄을 농축시킨 그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다시 재처리해서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건 지금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어떤 그 말에 갇혀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한 모든 자원들을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 그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일 뿐더러 비효율적이고 자원 낭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비핵화라는 그 개념을 발전용 핵 발전소, 어떤 연구용, 우려용을 비핵화에 포함할 건가 아니면은 별도로 어떤 IAEA 규정에 따라서 허용을 해줄 건가 이것까지 이제 포함해야 된다는 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네스트 머니즈 이 전 장관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미국에 건네야 한다는 이른바 초기 이행 아이디어는 실용적이지 않다. 북한 핵무기는 북한 내에서 북한 과학자들에 의해 해체돼야 한다. 국제사회 역할은 이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검증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협력적으로 위협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TV 화면에서 보면 커다란 패널이 있고 컴퓨터 여러 대가 있고 막 돌아가잖아요. 막 장비들이. 그런 걸 볼 때 우리 머릿속에는 아 저거는 윈도우로 돌아갈까 유닉스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핵무기처럼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설들은 그 모든 운영 체제부터 다시 개발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절대 침투가 불가능하고 침투하더라도 침투한 사람의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 체제부터 다시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반출해서 해체하라고 미국이 갖다 줘도 북한의 기술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덜렁 핵무기만 갖다 준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걸 해체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부 장관 이야기는 핵무기는 이동 자체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개발한 사람들이 직접 해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발했던 그 매뉴얼과 시스템을 검증기관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검증해 나가면서 검증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쌓이는 그 수준에 따라서 다시 검증 기준을 강화시켜서 만들고 그래서 그 검증 기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 나가면서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지 그 비핵화 과정 자체가 평화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평화의 목적지로서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평화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비핵화만이 목적인 거고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 평화가 온다.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논리를 단순화시키니까 미국의 매파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매파들이 CVID나 FFVD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협상 진행의 장애물로 만들듯이 비핵화라는 그 말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의 도구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눈 감아버리고 비핵화라는 말 하나만 딱 방점을 찍은 다음에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이분의 이야기 중에는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CVID 같은 거는 그냥 정치적 용어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국적으로 합의된 검증된 시스템이 북한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비핵화의 순서가 일단 핵실험 시설을 보고 그것을 없애는 거를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핵물질, 그다음에 핵무기 이 세 가지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주장이. 이분 자체가 핵물리학자 출신이에요. 그냥 행정가가 아니야. 과학자 출신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핵물질 같은 경우도 생산 중단을 하고 핵물질의 불가역적인 전환, 다음에 제거의 순으로 합의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미국 같은 데도 뭐 밖으로야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 갔다 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왔지만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나는 합의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이분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비핵화 작업으로 해서 핵물질을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할 건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려면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양과 뉴욕 또는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둬야 되고 그 연락사무소에는 평양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에서 파견한 직원이 갈 테고 워싱턴 연락사무소에서는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어떤 추상적인 비핵화라는 목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만 그거는 어떤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거고 그 비핵화를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핵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개발해왔는지, 북한의 과학 기술의 수준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니까 그 방법을 하려면 당연히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그게 멀리 보면 대사관 설치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고농축을 하는 500톤을 원전 연료용으로 전환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 판매한 사실이 있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게 중단 그러면 그걸 끝나는 문제가 아니래요. 생각해보면 그래. 그거는 그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전을 폐기해도 수십 년이 걸려서 그게 그렇죠. 핵물질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핵물질로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해결 틀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핵시설 중단할게. 와서 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걸 마치 무슨 그 길거리 떨어진 휴지처럼 쭉 집게로 집어서 그거 갖고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설 파괴한다 그러면 아파트나 고층 건물 폭파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려앉히는 그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핵시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또 그게 한 단계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문적이고 좀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여가지고 대중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보다. 핵 비핵화에 대해서는 맞아요. 비핵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그 절차 자체가 서로의 교류가 되는 거고 기술적인 서로에 대한 어떤 공부,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교류, 지식교류, 어떤 인적 교류가 되는 거여서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하면은 이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건데 일단은요 남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저거 믿을 수 있어? 자유한국당 같은 소리들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북한은 어떻게든지 비핵화하고 싶어하는 거고 너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사실은 비핵화 하나하나 미국이 보는 손해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북한 입장에서도 자존심